안녕하세요. 오늘은 법화경 6번째 유튜브 기준으로는 12회차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꿈 깨라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꿈과 같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로 허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허망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노력이, 일단 노력을 한다는 전제예요. 노력을 안 하면 그냥 계속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 3아승직업 10대급 뒤의 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결과가 있도록 시점을 바꾸지 않으면 허망함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허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정진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3가지 의견을 보겠다 그랬어요. 스몰 스텝 전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부처님의 지속 가능 교육법, 이게 바로 약초유거든요. 이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셋 중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약초 같은 사람인가? 독초 같은 사람인가? 잡초 같은 사람인가?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초, 독초, 잡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자, 약초는 무슨 용도가 있죠? 약이 되죠? 독초는요? 독이 되죠? 잡초는요? 쓸데가 없죠? 쓸데가 없죠? 그래서 부류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약초와 독초를 하나로 묶고 잡초를 이렇게 묶는 겁니다. 잡초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무 발전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전혀 쓸모가 없는. 독초는요,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자신의 특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잘못된 노력 얘기지만. 그리고 또 잘못된 노력으로 그런 특성을 만들었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 약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거죠, 독초는. 그래서 잡초가 가장 좀 질이 떨어지는 거고, 잡초 같은 삶이, 그 다음이 독초 같은 삶, 그 다음이 약초 같은 삶인 거예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약초유를 한번 들으시면서, 그리고 희망사항 얘기하지 마시고 지속가능 수행법에 대한 내용을 딱 보시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사는가? 남한테 부끄럽지 않을 이유 전혀 없어요. 인스타그램에 부끄럽지 않을 이유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스스로 나 자신에게 만족된 하루를 보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보죠.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지속 가능한 수행을 위한 의도적인 교육, 의도적인 연습 7가지 원칙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노력이 배신당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이 의식적인 연습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학계에서 처음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학계에서.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이론 설계자죠. 그런데 이것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유명해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대중들에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대중들이 따라했습니다. 비틀즈도 그랬대. 유명한 골프 선수도 그랬대. 우리도 1만 시간 연습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대. 자, 1만 시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죠. 자,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년을 그냥 대략 300일로 할까요? 그러면은 9,000시간인가요? 900시간이네요? 그러면은 하루에 3시간씩 하면 몇 년? 10년 걸리는 일. 대충 해요. 이제,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양적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루에 1시간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하루에 1시간도 노력하지 않고 삶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삶이 바뀌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봤고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1시간 가지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3시간 가지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 걸고 하라 그러죠. 목숨 걸고 한다는 게 도대체 몇 시간이냐? 8시간에서 10시간이 기준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배니까 3년이면 되는 거예요. 8시간에서 10시간을 해야, 그래야 3년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아주 단순하게 1만 시간 법칙 진짜라고 생각해 보죠. 진짜. 노력이 배신 안 한다. 일단 진짜라고 생각해 보죠. 이게 바로 1만 시간 진실. 진실이라고 말콤 글래드웰 작가의 작품을 보고 수많은 대중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술적으로 처음엔 계산하고 했겠죠.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하면은 10년이면 되겠네. 나는 10년은 너무 길다. 그러면은 하루에 9시간씩 3년 만에 끝내버리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의 전문가가 되고 싶고 하나의 삶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1년 안에 바꾸고 싶으세요? 3년 안에 바꾸고 싶으세요? 10년 안에 바꾸고 싶으세요? 근데 하루에 1시간이면 30년이요. 1만 시간 법칙을 양적으로 단순하게 채우는데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많겠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빛을 보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니 30년을 어떻게 기약해요. 가는데 순서 없어. 나도 30년 뒤에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30년. 근데 우리는 욕심이 나잖아요. 10년도 길다. 그래서 3년 안에 바꾸고 싶다. 그래서 보통 목숨 걸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천일기도 하는 겁니다. 천일기도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씩 완전히 몰입해서 다른 거 전부 다 배제하고 그것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하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일단 최소 조건을 채웠다. 그러면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세상에 알려진 다음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런 시도해본 사람들이 있겠죠.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개인 경험의 보고서들. 나는 안 됐다. 1만 시간 했는데 진짜 목숨 걸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 노력이 배신당했다. 나 1만 시간 노력한 것보다 100시간 노력한 제가 더 잘하더라.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재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해, 파생된 오해. 이런 오해들이 쌓이는 걸 보고 1만 시간의 법칙의 원 제작자가 책을 낸 거예요. 1만 시간의 재발견. 왜 1만 시간으로 안 됐는가? 재능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1만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뇌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재능은 상관이 없어요. 뇌과학은 철저하게 후천적인 노력으로 성공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뇌과학이에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본인은 똑똑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본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똑똑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이 좀 더가 그분 입장에서 좀 더겠죠? 근데 그분은 하나 꽂히면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풀릴 때까지 계속 생각하니까 마치 화두를 든 것처럼 두뇌의 성능 자체가 좋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몰입하는 과정에서 두뇌가 개발이 됐겠죠. 재능 아니다. 자,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원래 버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시간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을 버린 대표적인 1만 시간의 법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1만 시간 이상 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숨쉬기, 먹기, 자기. 하루에 8시간씩 잤잖아요. 꼬박꼬박. 10시간씩도 잤을걸요? 자, 잠자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잠자는 게 하루에 10시간씩 잤으면 아기가 태어나서 3살이면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요. 수면 전문가. 그쵸? 숨쉬기는 더 해요. 24시간이잖아요. 그거보다 3배니까 1년만 숨 쉬었으면 호흡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요. 1년만 딱 숨쉬고 살면 이 하늘의 에너지가 천문으로 들어오고 천문이 딱 열려가지고 여기에 기둥이 딱 세워져서 이 천문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 우주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도가에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먹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먹어요, 보통? 아, 우리가 그렇게 여유로운 민족이 아니잖아요. 밥을 1시간씩 먹지 않잖아요, 절대. 10분, 15분이면 다 먹잖아요. 막 먹거든요. 이렇게 막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합쳐서 평균 1시간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하루에 1시간씩 먹었으면 30년이면 1만 시간을 먹은 거죠. 그럼 30살이 딱 되면 미식가가 돼 있어야 돼요. 탁 먹으면 윗간과 아랫간이 정확하게 알고 윗간에서 뭐가 부족한지 아랫간에서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게 정확하게 딱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30살만 되면 호흡 전문가, 수면 전문가, 식사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호흡에 무지하고 수면은 불면증이라 식사는 폭식, 대식, 그리고 잡식 먹으면 먹을수록 몸을 망치는 질병식 호흡의 전문가가 아니라 호흡을 할딱할딱하는 완전히 비전문가. 호흡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호흡이 여기 있어요. 여기. 목구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숨이 이래요. 호흡이 깊지를 못해. 세상에나 그렇게 호흡을 하고 살았고 그렇게 잠을 자고 살았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살았는데 왜 1만 시간을 넘게 투자했는데 전문가가 안 됐는가? 그것은 시간을 버렸기 때문이다. 시간을 버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얼빠져서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걸 시간을 버렸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도서관 끄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공부 열심히 하니? 열심히 한대요. 성적은 왜 안 나오니? 모른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는데 10시간씩 앉아 있대요. 근데 성적은 왜 안 나오니? 모른대요. 왜 안 나오는가? 시간을 버리고 있으니까. 앉아서 딴 세계에 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상상의 세계.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의 세계. 이래가지고는 공부한 게 아니다. 그냥 시간을 버린 것이다. 벌써 1만 시간의 법칙에서 뭐가 빠졌는지 나오죠. 전제가 있는 거예요. 1만 시간은 얼빠지지 않고 의식적인 깨어있는 상태에서 1만 시간을 보냈다는 전제. 이게 바로 대중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은 의식적인 연습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건 이런 식이에요. 첫째,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1만 시간 안에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효과적인 훈련 기법이 수립되어 있는 기술을 연마할 때 효과가 최고 좋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전에는 모차르트가 그래 음악의 천재였다대요. 모차르트는 악기도 다 잘 다뤘대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20살쯤 됐을 때 다룰 수 있었던 바이올린 곡 있잖아요. 요즘엔 천재 애들, 영재 아이들이 5살 정도면 다 다룬대요. 그 정도 곡을. 이게 왜 가능한가? 축적되어 있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교육 기법이 역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야. 그러니까 족보가 있는 분야. 족보가 없는 분야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1만 시간 만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길을 개척해야 되니까. 근데 딱 껴있는 길은 1만 시간 안에 전문가가 되기가 정말 쉽다. 첫 번째가 이미 방법을 알고 있고 족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개인의 컴포트 존을 벗어난 지점에서 진행되며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능력을 살짝 넘어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컴포트 존이라는 게 뭐냐면요. 노력은 배신 안 해요. 어디까지 배신 안 하냐면 컴포트 존까지. 컴포트 존은 뭐냐면 익숙해져서 너무 쉽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단계. 자, 우리는 밥 먹는 게 처음에 쉬워요, 어려워요? 갓난아기가 밥 먹는 게 처음에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차근차근 반복해서 연습하잖아요. 처음에 미음부터 먹여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딱딱한 거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숟가락질 배우고 젓가락질 배우고 그래가지고 먹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컴포트 존에 딱 들어가잖아요. 컴포트 존. 이제는 편안하게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존에 딱 들어가면 TV 보면서도 먹어요. 운전하면서도 먹어요. 말하면서도 먹어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노력이 배신을 하는 거냐면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컴포트 존까지는 다 간다. 하지만 컴포트 존부터 전문가의 영역은 이제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된장찌개 잘 끓이시나요? 어때요? 많이 끓여보면 누구나 잘 끓이게 되죠. 근데 백종원 선생님만큼 잘 끓일 수 있어요? 아, 의문이 드시는 것 같아요. 백종원 선생님이 잘 끓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요리 전문가만큼의 요만큼의 차이가 바로 컴포트 존 일반적인 영역과 전문가의 영역의 차이거든요. 이만큼을 채우는 데는 반드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컴포트 존에서는 그 일을 하는 게 즐거워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은 즐거움을 포기해야 돼요. 불편함과 힘듦을 감수하고 자기의 능력보다 더 어려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그 과정을 수행해야만, 그래야만 전문가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편리한 게 좋고 불편함이 싫다. 이런 분들은 절대 전문가의 영역에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컴포트 존에서 살짝 넘어서는 과제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좀 깨어있어라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기술을 계속 갈고 닦는 게 이 눈에 보이는 기술 중에서는 탁구가 있으니까, 자, 탁구 칠 때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 얘기요? 이 말이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12시 방향을 치세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공에 12시를 치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게 되면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라켓의 끝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공이 묻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훨씬 구체적이죠. 공 하나하나에 깨어 있으세요. 그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피커 틀어놓으면 돼요. 녹음해놓고 그냥 스피커 틀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아무런 지침이 안 돼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은 12시를 치세요. 라켓 끝에 맞추세요. 묻히는 느낌을 기억하세요. 어디에다 자신의 삿띠를 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 20분 레슨 받는 동안엔 그것만 딱 신경 쓰세요.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과제. 이런 과제가 있을 때 시간을 버리지 않고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다. 네 번째, 개인도 역시 신중하고 계획적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말에 따라서 온전히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불편함을 견디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줬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12시를 치세요. 그래 놓고 끝나고 나면 아무 말이 없어. 쳤는지 안 쳤는지.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해줘야죠. 12시를 치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 라켓 줘 보세요. 라켓 딱 보고 공이 어디 맞았는지가 보이거든요. 공이 여기 맞았네요. 잘 맞추셨어요. 오늘은 공이 여기 맞았네요. 잘못 맞추셨어요. 그래야 자기가 교정을 해야 되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할 때 뉴로 피드백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할 때도 구체적인 수행 방안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술이 나오면 명상 수행의 실력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섯 번째, 그런 태도들이 연습이 됐다면 자기의 익숙한 걸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는 구체적인 미션을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태도가 연습이 됐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평상시에 연습 안 할 때 자기만의 효과적인 심적 표상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이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상상. 그래서 탁구 열심히 치는 사람들은 섀도우 복싱 하듯이 섀도우 탁구를 합니다. 상상으로 해요. 공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쳐야지. 그러고서 공 없이, 라켓 없이 계속 연습을 해요. 이게 뭐냐면 섀도우로 이 상대가 그림자처럼 없지만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뇌는 바보라.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도 어떻게 되는가? 현실로 연습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가 좀 한다. 근데 그때 또 깨져요. 스승은 그때 또 깨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이 부분 잘못했고, 이 부분은 계속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탁구 선생님은 내가 선수인 줄 알아. 자꾸 프로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요. 프로 선수들의 기술을 자꾸 저한테 요구를 해요. 그럼 이게 버거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발전하지 못해요. 향상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버거워도 알아요. 뭘 아냐면 하라는 대로 보완하기 위해 계속 실패하고 어렵지만 레슨을 3번, 4번만 하면 익숙해지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기술인데 하라는 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라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는 100번을 레슨을 받든 1000번을 레슨을 받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딱 그대로 연습을 하면 3번이나 4번이면 사실은 할 수 없던 것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존의 습득한 기술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그 과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7가지예요. 7가지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핵심 요소를 빼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스승의 필요성은 절대적이에요. 신뢰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스승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스승이 분명히 불편하게 할 거예요. 불편하게 않고 편안하게 하는 스승은 스승이 아니에요. 불편하게 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컴포트 존에서는 발전 못해요. 컴포트 존에서 계속 편안하고 즐겁기만 하다? 이것은 정체되어 있고 퇴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즐기다 끝나는 거예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게 해서 그 불편하게 구체적으로 주는 미션들 있잖아요. 그 세밀한 미션에 자신의 온 마음과 주의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 제가 제 자랑을 잠깐 하면 아주 좋은 제자예요, 저는. 저는 좋은 스승은 못 돼요. 그런데 좋은 제자예요. 왜냐하면 저를 가르쳤던 어떤 종목이든 어떤 학문이든 상관없이 저를 가르쳤던 모든 스승들은 공통으로 말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빈 스님은 안 하는 건 없다. 못하는 게 있을 뿐이지. 무슨 뜻인가? 못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무조건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못할 뿐이죠. 그 다음 2번째. 금방 그걸 못하는 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꾸는데 왜냐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대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엇이든 익히고 발전하고 향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일부러 의식적인 연습부터 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요, 죽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숨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마음이 죽은 거예요. 마음이 죽은 건 무슨 뜻이냐면 우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단 하나도 발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너무 후회되는 거. 심지어 후회조차 안 되는 거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사람은 다 향상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학교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 없어요. 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친구들 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싶어요. 왜냐면 또래 집단에서 돋보이고 싶으니까.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으니까. 누구에게나 향상심은 있습니다. 마음이 죽었다는 건 이 향상심이 죽은 거예요.
향상심이 마음에 가득할 때는 자신이 그 하루 동안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 후회가 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제 후회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시체와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은 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이후의 삶은 의미가 없다. 단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게 거창한 진리가 아니라 향상을 위한, 발전을 위한 노력,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려면은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기술을 익혀야, 그래야 자신의 의식을 몰입하고 집중하고 전념하고, 그래서 노력에 배신당하지 않고 성취도 해봐야 또 즐거워서 노력하고 몰입하고 전념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꺾여버려서 계속 실패하니까, 마음이 꺾여버려서 더 이상 후회도 안 된다면 그러면 삶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의식적인 연습부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처님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약초유 갈게요. 약초유. 붓다의 지속가능 교육법. 이제 회삼귀일의 비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저번에 질문도 있었어요.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회삼귀일이라는데 삼승을 가르침 주셔놓고 삼승 다 했는데 나중에 그거 다 거짓말이고 방편이고 일불승만이 진실이다. 이러시면 어쩝니까? 왜 굳이 방편부터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일불승 말씀하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청문회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약초유에는 이런 식이에요. 약초유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요약한 내용을 읽어볼게요. 가서봐.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내와 골짜기와 땅 위에 나는 모든 초목이나 숲 그리고 약초가 많지만은 각각 그 이름과 모양이 다르니라. 먹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 내려 흡족하면 모든 초목이나 숲이나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과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과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이며 여러 나무의 크고 작은 것들이 상중 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그들의 종류와 성질을 따라서 자라고 크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나니 비록 한 땅에서 나는 것이며 한 비로 적시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풀과 나무가 저마다 차별이 있느니라. 가서 봐 마땅히 알아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함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둘이 들리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덮이는 것과 같느니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그림 그려볼게요. 오랜만이네요. 자, 이게 뭔가요? 아이,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제가 무슨 한 번에 이심전심 깨달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탁 그리면 알아야죠. 땅. 자, 이건 뭔가요? 1초, 2초, 3초 이목. 네. 작은 풀, 중간 풀, 큰 풀, 작은 나무,
큰 나무. 자, 이게 3초 이목입니다. 자, 자, 이건 뭔가요? 구름. 자, 자, 이건 뭐예요? 비. 자, 그러면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한가요? 불평등한가요? 평등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완전 불평등해요. 물론 평등한 면도 있고 불평등한 면도 있죠. 우리나라는 평등한 면에 집중해서 한국 불교는 어려워졌어요. 인도 불교, 부처님 당시의 불교, 그리고 그 당시의 불교를 그대로 전승한다라고 하는 남방 불교는 불평등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불교가 성하고 있죠. 전통은 불평등해요. 세상에 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평등하게 진짜 평등한 건가요? 공산주의인가요? 아니에요. 뭐가 평등하고 뭐가 불평등한가? 첫 번째, 자, 3초 이목이 다 어디서 자라나요? 땅에서 자라난다라는 건 평등하죠. 두 번째, 3초 이목이 다 똑같은 비를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등하죠. 그래서 평등한 건 구름, 비, 땅이 평등합니다. 자, 구름, 비, 땅. 자, 구름은 뭐냐? 부처님. 비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법, 다르마예요. 다르마, 법의 맛은 일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맛이다. 평등하다. 그러면 땅은 뭐예요?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것을 중생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중생의 생각, 중생의 감정, 중생의 의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있는 개인의 인격을 뛰어넘어 있는 마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이 마음을 공유하고 있어요. 즉 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환상으로서 꿈과 같은 마음의 크기는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등해요. 누구나 자질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자질이냐면 선천적 주어진 자질은 똑같아요. 두 번째, 부처님, 다른 부처님한테 법문 듣는 거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평등해요. 그런데 비가 내려.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뭐예요 지금? 뿌리의 크기가 틀려요. 이게 차별의 시작이에요. 차별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 물 뿌려주는 분이, 아, 여기는 조금만 뿌리자. 야, 여기는 많이 뿌리자. 이래가지고, 이 부처님이 비를 뿌릴 때 여기 와서 요만큼 뿌리고, 저기 가지고 이만큼 뿌리고, 스프링쿨러 여기는 10시간 맞춰놓고, 저기는 2시간 맞춰놓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세상에서 내리는 비는 전부 평등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차별을 누가 만들어요? 3초 이목이 만듭니다. 3초 이목이 본인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차별이 생기는 거죠? 뿌리의 크기에 따라 생기는 거예요. 이 뿌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 근기 좋은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한 거는 비유가 아니라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자,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또 반대면에서는 뽑히지 않을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죠. 자, 왜 차별이 생기냐면 큰 가르침, 큰 물을 여기다 부어주잖아요. 다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뿌리의 크기, 뿌리의 깊이, 그리고 뿌리의 튼튼함이
뭘 감당하는 것이냐면 얼마나 큰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느냐. 이 용량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못해. 그리고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아까 마음가짐,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인드셋. 마인드셋은 두 가지예요. 내 그릇의 크기가 얼마인가, 내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이것에 따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 그릇이 있다. 나는 이 정도 그릇이 있다. 나는 이 정도 그릇이 있다. 생각하고 느끼고 본능적으로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마인드셋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힘을 어디다 쓸 것인가? 난 독초처럼 살 것인가? 나는 약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아무 의미 없는, 발전 없는 분들은요, 죽을 때 힘이 남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힘이 남아있어서 아픈 거예요. 하얗게 불태운 사람은 매일매일 노력해서 죽기 전날까지 노력한 사람, 죽기 전날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얗게 불태웠기 때문에 아플 힘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암덩어리가 있어. 얘가 먹을 게 있어야 커져요? 먹을 게 없어도 커져요? 네. 잉여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잉여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잉여 에너지를 남기고 살면 말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과연 약초처럼 살 것인가? 세상을 도우면서 살 것인가? 독초처럼 살 것인가? 나는 약초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된 길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자기가 독초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자기의 특성 자체가 그냥 독인 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노스님이 저를 맨날 혼냈거든요. 이 학동 같은 놈이라고. 학동은 주변에 있는 나무를 전부 죽여요. 저는 수행 안 하면 주변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런 업, 그런 에너지, 그런 습성을 타고났대요. 학동 같은 놈이라고 엄청 저를 혼내셨어요. 이 학동 같은 새끼라고. 그런 성향을 보일 때마다 그러셨겠죠.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뭐냐면 독초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어. 남들을 괴롭힐 의도가 없어. 근데 계속 괴롭혀요. 왜냐면 자기가 이미 독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노력한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물인 거예요. 노력하고 살았어. 향상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초의 특성, 독초의 특성이 발휘되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잡초. 좋은 성과도 없고 안 좋은 성과도 없어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영향력이. 뭐 그런 건 있겠죠. 잡초하고 독초하고 약초가 섞여 있으면 약초하고 독초 발목을 계속 잡아요. 잡초는. 그런 성과는 있겠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서 주변 사람을 계속 방해는 하겠죠. 왜냐면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살면 그렇게 열심히 살면 죽어. 아, 좀 천천히 좀 해.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할 거니? 허망한데. 야,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바보라는 소리 듣는다. 야, 너 그렇게 착하게 살면은 손해만 보고 살아. 그런 온갖 말들을 하는 게 누구냐면 잡초들이에요. 왜냐면 본인은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고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고 여기서 없다는 건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에서 전부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이 잡초가 되는 순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힘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커지면 이 커지는 방향성이 약초로 커질 것인가, 독초로 커질 것인가, 잡초로 커질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차별은 누가 만든 거예요? 부처님이 차별하신 거예요? 내가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차별하는 거예요. 제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부감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내 한 시간의 가치, 이걸 시급이라 그러나요? 내 한 시간의 가치, 시급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전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근데 내 시급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차별받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 차별은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왜 저 사람에게는 천상 가는 법을 알려주면서 나에게는 지옥 면하는 법을 알려줄까? 기분 나쁘잖아. 똑같이 법문 들으러 왔는데 나한테는 맨날 가면은 어떻게 하면 지옥 면하는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옥에 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지옥에 사니까. 자기가 지옥에 살 때 자기가 지옥에 산다는 걸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경우는 왜 모르냐면 부처님 뭐라 그러셨냐면 똥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똥물에 빠졌다는 걸 모른대요. 왜냐면 똥냄새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단 한 번이라도 똥물에서 빠져나와서 몸을 씻어본 사람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 철저하게 안 돼요. 자기가 똥물에 빠졌었다는 걸. 이미 지옥에 사는 사람은 그게 디폴트라.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러고 살지 뭐 그래요. 세상에나. 누가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사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 다 다르게 살아요. 자기를 차별하는 건 자기예요. 그리고 이 뿌리 크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차별이 생기고, 그리고 부처님은 뿌리가 다르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곧바로 화엄의 가르침, 누군가에게는 똥 치우는 가르침, 누군가에게는 마국간 경영하는 가르침, 누군가에게는 재산 관리하는 가르침, 누군가에게는 곧바로 그냥 후계자로 임명해버리는 가르침. 이게 뭐냐면 뿌리를, 그릇을,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현상적으로는 다른 가르침을 펼치셨던 거예요. 자, 왜 삼승을 펼쳤을까요? 작은 나무에게는 뭘 준 거냐면 성문의 가르침을 준 겁니다. 중간 나무에게는 뭘 줬냐면 연각의 가르침을 줬어요. 큰 나무가 아니지, 작은 풀에게는 성문의 가르침, 중간 풀에게는 연각의 가르침, 큰 풀과 큰 나무들 두 개에게는 보살의 가르침을 준 겁니다. 왜 이런 차별이 있는 줄 아세요? 이건 철저하게 교육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문, 사, 수의 순서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이 들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해볼까요? 몰입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오늘 제가 몰입이라는 단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입하고 살아야겠다. 전념을 하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쳐보죠. 안 했으면 지금 해보세요. 네, 했다고 쳐보죠. 그런데 정보가 전혀 없어. 어떻게 몰입하고 어떻게 전념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몰입하고 살아야겠다 하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일단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듣고 정보를 읽고 정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들었으면 그 들은 내용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뭘 한다 그러냐면 자기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실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게으르게 하고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부담감과 압도감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쪼개야 된다 그러죠. 작게 일을 쪼개야 돼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가고 싶으면 부산을 가지 말고 한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작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걷는 한 걸음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이래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 저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머리가 좋다는 건 장애인 거예요. 삼도 팔란 중에 하나가 바로 세지총명이에요. 머리가 너무 빠르게 굴러가는 거. 저 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딱 만나면 곧바로 견적이 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견적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특성, 그래서 저 사람은 뭘 하면 삶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계획표가 바로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두뇌의 성능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장점 같죠? 수행하는 데는 난이에요. 지옥과 같은 난이에요, 이거는. 수행을 못하게 막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한 걸음만 걸어줘요? 아니면 자꾸 세 걸음 뒤까지 계산이 돼요? 네. 맨날 말을 하면서도 저는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 3년쯤 노력을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저는 한 걸음씩 걷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냥 책 읽으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한 걸음만 걷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걸음씩만 걸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걸 노력한 적이 없는데 다른 노력들을 계속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작은 습관, 작은 습관, 작은 습관, 작은 습관 얘네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랬더니 얘네들끼리 붙어가지고 화학작용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나 할 때는 한 걸음만 걷는 결과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것에 실천하는 것도 결과물도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정보를 듣고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화하는 사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실천을 하면 그래서 나오는 게 문, 해, 사, 해, 수, 해, 지혜가 증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과정, 표준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하근기는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들음을 특징으로 하는 게 성문. 중근기는 사유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유를 특징으로 하는 게 연각이 12인연을 사유한다고 표현하죠. 그 다음 보살은 철저하게 실천하잖아요. 이게 상근기 법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을 모욕하려고 너는 중근기다, 하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뿌리의 깊이와 크기가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유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곧바로 실천하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살은 특히 또 셋으로 나눴어. 실천 과제에 따라서. 왜 근기별로 다른 가르침을 주는 줄 아시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문인데 보살의 가르침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뽑혀서 전복돼 버려요. 그래서 묘법연화경에서 여러 성문들이 법화경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증산만 비구들과 비구니들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법회 자리에서. 이게 뭐냐면 전복돼 버린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침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스승을 버리고 나가버립니다. 부담이 되는 가르침을 주는 것, 그 뿌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는 것, 그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것은 폭력이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자꾸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에 주목하고 이것에 초점을 두는 건 사뭇 폭력적이에요. 처음 절에 온 사람은 삼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금강경을 배워야 돼요? 근데 왜 금강경을 가르치느냐 이거죠? 삼배가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르는데 왜 금강경을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부처님한테 공약물을 왜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법화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 차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티베트 불교인데 아띠샤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아띠샤 스님이 누구냐면 인도 나란다 대학의 최고 수장을 노릇을 하시다가 티베트 불교에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가셨어. 이제 가셔가지고 요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완전히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이 아띠샤 스님이세요. 아띠샤 스님이 처음에 국왕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국왕 이하 온갖 사람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대법회를 딱 하는데 법문하려고 딱 쓰셨다가 가버리셨어요. 왜 그럽니까? 초청한 분이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다 도둑놈들이래요. 법을 공부하는데 공약물이 하나 없이 어떻게 법을 받아갈 수가 있느냐. 학원비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약물을 올리는 그 마음가짐조차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에 그런 뿌리에 법의 비를 넣어봐야 전복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모든 스승들은 심지어 불교 문화가 아니라 중국 문화, 공자님도 가르침 받으려면 뭐 가져오라 그랬어요? 육포라도 하나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전 청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법문 들으러 올 때 초코파이 하나라도 사오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법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느냐. 부처님은 인색한 마음에는 단 하나의 선도 심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인색한 마음에는 단 하나의 선도 심을 수가 없어요. 흘러가 버려요. 아무리 들어봐야 담기지가 않아요. 다 뱉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약하니까. 그 뿌리의 그릇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 것, 이것을 차제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 당시의 불교의 전통이고 남방불교 지금도 남아있는 전통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들은 진짜 불쌍하다. 10년, 20년 열심히 절에 다니는데 어떻게 금강경 이 위대한 경전 한번 듣지도 못하느냐. 세상에나.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고 쉽고 확신 있는 자신의 생활만으로 천상 갑니다. 가장 확신이 커요.
가장 친절했던 거예요. 뿌리를 넘는 가르침, 설하지 않는다. 이것이 차제설법, 학년에 맞지 않는 가르침, 설하지 않는다. 이게 스승으로서 가장 친절했던 거예요. 제가불자들에게 절대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불자들 중에서 선남자, 선녀인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그때 당시에는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원래는 한문으로 선남자, 선녀인이잖아요. 원어로는 집안 좋은 남자, 여자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먹고 살만한 남자, 여자라는 뜻이에요. 선남자, 선녀인이. 근데 그 선남자, 선녀인 중에 누구나 다 진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서도 이미 공부해가지고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겐 진리를 가르치셨어. 예외적으로. 이게 뭐냐면 월반. 출가를 안 했지만 특별 케이스로 월반 시켜주셨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제가가 아니라 이름을 학가라고 하셨습니다. 학가. 배움이 있다. 그래서 학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어요? 요거 해야 돼요. 요거 하고 정리할게요.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왜 3승을 설하고 그 다음에 1승을 설하셨는가? 이걸 해보려고 그래요. 자, 지속 가능하고 싶으면, 부처님도 똑같은 의견이세요. 지속 가능하고 싶으면 우리는 큰 목표를 가져야 돼요? 작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일단 목표는 크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불자들은 대동단결해가지고 일심으로 전부 다 1대4 인연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궁극의 목표입니다. 1대4 인연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원래 궁극의 목표는 이렇게 애매하게 갖는 거예요. 손에 잡힐 듯 안 잡히는 목표로 궁극의 목표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궁극의 목표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아승직업 10대겁 뒤에 얻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끌고 오려면 첫 번째 장기 목표로 쪼개야 되고요. 두 번째 중기 목표로 쪼개야 되고요. 세 번째 단기 목표로 쪼개야 되고요. 네 번째 초단기 목표로 쪼개야 돼요. 이렇게 쪼갠 게 바로 회삼길, 3승을 설하고 1승을 설하는 이유였던 거예요. 중기 목표가 뭔가, 중기 목표가, 자, 작은 풀은 지금 뭘 배워야 돼요? 성문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죠. 중기 목표는 성문은 해탈하는 것, 사성제를 통해. 연각은 12연기를 깨치는 것. 그리고 보살은 육도 만행을 실천해서 이 유력, 등력보살이 되는 것. 보살 7지에 올라가는 것. 이런 중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승이잖아요. 이걸 삼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문승, 작은 풀. 연각승, 중간 풀. 보살승, 큰 풀과 나무들. 중기 목표를 따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기 목표가 해탈하고 12연기를 깨치고 만행을 통해서 칠지보살에 올라가는 건 화택의 비유에서 뭐냐면 집 밖에 나온 거예요. 집 밖에 나오는 게 중기 목표인 거예요. 불난집에서 나오는 것. 불난집 탈출. 이것이 중기 목표인 거예요. 불난집 나왔더니 그 다음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기 목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기 목표가 단 줄 알았지. 장기 목표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장기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것. 이게 일체지자인 성불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뿌리가 성문의 뿌리, 영각의 뿌리, 보살의 뿌리 준비가 요만큼 되어 있어서 중기 목표로 쪼개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라고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중기 목표가 거짓이 아니라 성문이 되기 위해 노력한 건 지금 사실은 말 안 했지만 뭘 위해 노력한 거예요? 해탈하기 위해, 아니 성불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예요. 연각이 되기 위해서 12연기를 막 사유하고 노력한 거, 이게 뭐 때문에 한 거였어요, 사실은? 성불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니까요. 보살로서 만행을 한 것도 성불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천상에 가기 위해 노력한 것도 중기 목표인데 그것도 성불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악행을 그치고 사막도를 면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그걸 위해서 노력한 것 같지만 성불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다만 누군가에겐 장기 목표를 처음부터 얘기해주고, 왜 얘기해주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전복되어 버리니까 얘기를 안 하셨던 것뿐이에요. 교육 체계가. 장기 목표는 중기 목표로 쪼갠다. 그러면 중기 목표는 또 어떻게 쪼개요? 단기 목표로 쪼갠다. 이 단기 목표가 뭐냐면, 자, 성문은 뭘 해야 돼요? 사성제와 팔정도를 닦습니다. 연각은 뭘 해야 돼요? 12인연을 사유해요. 보살은 뭐 해야 되냐면은 6바람일, 10바람일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단기 목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랴? 지금 당장 오늘 해라. 이게 초단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묘법연화경은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를 더 더하는 거예요. 왜 더하냐면, 자, 묘법연화경은 주타겟이 누구라 그랬죠? 성문 중에 깨친 분들, 12연기 공부하시면서 깨친 분들, 보살로서 등력보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타겟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법회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되진 않죠. 법화경, 법회 참석하신 분들 보세요. 깨친 분들은 이름을 불러줬고, 안 깨친 분들은 그 외 몇 명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안 깨친 분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불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이걸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는 플러스 알파 수행을 안 해도 됐었는데 그냥 사성제 8정도만 하면 돼요. 12인연만 하면 되고 6바람일만 하면 돼. 어차피 나중에 얘기해 줄 거니까. 그런데 미리 들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아라한도 안 됐는데, 아직 성인도 못 됐는데, 자기는 성문인데, 지금 사성제 8정도 이제 성문으로서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아라한이 아니라 성불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전복돼서 법회 나가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심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어 지금. 이런 사람에게는 플러스 알파 어떤 수행을 얘기하셨던 거냐면 단기, 초단기로 5종 법사행 그리고 롤모델 보살행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두 가지만 하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법화경 들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던 거 전부 다 방편이고 거짓이니까 하지 말고 이 수행만 해라 이걸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전에 하시던 수행 자신의 성향에 맞고 필요한 거니까 그대로 하세요. 다만 자신이 성불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5종 법사행을 수행하고 그리고 법화경 속에서 보면 여러 보살들의 롤모델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불경 보살. 우리나라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살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든 항상 내 눈동자에 비친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 왜냐면 그분들이 부처님이니까. 항상 존중한다. 항상 예를 다한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 이 상불경 보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롤모델 보살행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지 않으려면 상불경 보살품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그래서 오종법사행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던 성문 수행하고 영각 수행하고 보살 수행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전 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전 걸 버리라고 하는 건 억지로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은 공산주의식 일원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원주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통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화경은 종교계의 대통일장 이론이다. 법화경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대로 들어도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대로 하면 돼요. 다만 본인이 본래 신성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본래 그 신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할 수 있게 이 오종법사행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기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화경에 있는 롤모델이 법화경에만 있나요? 성 세인트로서 다양한 크리스찬들의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 성인들의 삶을 롤모델 삼아서 살면 돼요. 보살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았어요. 그분들 삶을 롤모델 삼아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시는 거지 그 전 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방편이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되 이제 오종법사행, 법화경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들고 다닌다는 건 그냥 법화경의 핵심을 딱 기억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트렐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스마트폰에 트렐로가 있거든요. 그 트렐로에 리피트 기능이 있어요. 그 리피트 기능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매일 반복되게 똑같은 시간에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매일 8시에 그 카드가 뜨거든요. 그 카드에다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쭉 적어두세요. 어떤 내용들을 적어두면 되느냐? 오종법사행, 법화경은 첫 번째 회삼귀일, 두 번째 구원실성, 세 번째 행보리심. 세 마디만 딱 적어놓으면 돼요. 그래 놓고 그렇지. 회삼귀일, 성문영각보살은 중기 목표, 일불승은 장기 목표. 다 거짓된 게 아니라 다 진실이구나. 부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다. 구원실성, 내가 성불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의구심이 드는데 원래 예전에 내가 성불했었구나. 구원실성. 행보리심, 그런 거 다 알았는데도 실천을 안 하면 허망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해서 실천하면 허망함에서 벗어나 원하는 보리심을, 성불을 꿈 깨는 결과를 증득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되뇌이면 법화경 다 읽은 거예요. 법화경을 세 마디로 요약하면 회삼귀일, 구원실성, 행보리심이요. 나는 법화경 너무 길어가지고 못 읽겠다. 그러면은 트렐로에다가 리스트가 있어요. 요걸 카드라 그래요. 카드. 카드에다가 오종법사행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리피트 기능을 배워가지고 맨날 나한테 알림을 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저는 8시에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8시에 메시지가 와요. 오종법사행 해라. 그러면 오종법사행 딱 보고 회삼길, 구원실성, 행보리심, 오늘은 무슨 보리심을 실천할까 계획을 쫙 세우고 이러면은 법화경을 다 읽은 거예요. 법화경에서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하면 이거니까요.
나는 시간이 좀 있다. 나는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은 법화경을 매일 한 번씩 읽든지 들으시든지. 왜냐면은 회삼귀일 이러는 것보다는 스토리와 비유와 아름다운 문장들로 나를 설득해주면 회삼귀일이 훨씬 리얼하게 다가오니까. 오종법사행은 다른 게 아니라 반복해서 되뇌이라는 겁니다. 뭘 되뇌이라는 거냐면 사실은 장기 목표는 1대4인연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누구나 1대4인연,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갖췄다. 그리고 가는 방법은 오종법사행과 롤모델 포사행이다. 이게 끝이요. 이 사실을 되뇌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태 종교가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불교를 공부하겠다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망했거나, 실망했다는 게 되게 유치한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줬습니까? 이제 우리 절에 다니는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생각할 법한 그런 유치한 실망감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냥 그래도 모태 종교가 나요. 그런데 다른 이유에서의 실망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의문이 들고 본인은 더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교가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를 바꾸지는 말아라. 모태 종교를 바꾸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종교는 기독교지만 도구로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라. 어떤 도구냐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불교를 배워라. 근데 그 도구 중에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묘법연화경이다. 왜냐하면 통일장 이론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자신이 하던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냥 플러스 알파 몇 가지를 가지고 훨씬 더 큰 장기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나는 지옥 면하기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성불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다는 것. 저렇게 궁극, 장기, 중기, 단기, 초단기 목표가 하나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 나는 성불하기 위해 밥을 먹었던 거예요. 오늘 나는 성불하기 위해 법문을 했던 거예요. 오늘 나는 성불하기 위해 법문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몰입해서. 몰입 못했으면 몰입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야 허망하지 않은 겁니다. 나중 일이 아니라 성불은 지금 일이라는 것. 지금 성불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성불의 길을 내가 확고하게 걷고 있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허망함에 걸려서 지속을 못하는 일이 없어진다. 오늘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꿈 깨라고 하시는데 꿈 안 깨지니까 괴리감 때문에 허무한 것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묘법연화경 속 약초유에 드러난 부처님의 지속가능 교육법. 다른 거 없었어요. 요즘 지속가능한 이 노력에 대한 연구자들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장기 목표는 중기 목표로 쪼개라. 중기 목표는 단기 목표로 쪼개라. 단기 목표는 초단기 목표로 쪼개라. 작게 쪼개서 부담감을 이기고 한 걸음 걷는 데 집중해라. 이 과정. 부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회삼귀일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녹여져 있다. 오늘 회삼귀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린 겁니다. 3은 중기 목표, 1은 장기 목표였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화성류, 화성, 저기 안성 옆인가 거기, 안성이 아닌가? 화성 거기, 동탄 거기가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중간 이 정류장 아닙니까? 예. 중간 휴게소 화성류예요. 화성의 비유는 똑같아요. 수행을 할 때 항상 중간 휴게소가 필요하다는 것. 그 화성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